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 직후에 우리 금융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떨어졌었고, 근데 그 중에서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게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산업.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한국의 조선산업 도움이 필요하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또 조선주 투자의 기회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번 도움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조선주 흐름이 좋았고, 네네. 이번에는 왠지 이제 방산의 흐름까지 같이 타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특히 조선 산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 걸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요청을 한 부분은 네. 조선 안에서도 방산 부분에 대한 좀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된 배경은 미국이 그냥 민간 상선을 만드는 조선업이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다시피 되게 되면서 이거를 베이스로 저희가 방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기반이 없게 되니까 군함 쪽도 점진적으로 이제 그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게 되고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급해진 데는 사실 중국이 그런 방산 쪽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거에 저희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양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한국이 이제 첫 번째로 손에 꼽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마 이러한 멘트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조선소는 있지만 네. 사실상 뭐 상선이나 일반 배를 계속 만들고 있다가 군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군함을 매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런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군함을 만들 수 있는 힘도 빠졌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 내에는 그러면 거의 조선소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나요? 몇 군데 있긴 하잖아요. 심지어 군대 수로 치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네. 21군데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군함 전용 야드는 한 3군데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가 줄은 거냐면 민간 조선 업체들이 한 400군데 넘게 있었다가 그게 줄고 줄어서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 야드들을 잘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수주잔고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안 만든 배 네. 막 이런 게 하나? 막 요 정도 있는 그런 야드들이 되게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그냥 조선소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굉장히 설비가 노후화되었고 그나마 이제 군함을 위주로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군함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벌 수 있을 만큼의 발주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특정한 그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통폐합되어서 지금 이제 3군데 업체가 남아 있는데 그 업체들도 거의 하나의 그룹 산하에 이렇게 남아 있는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 조선업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쇠락이 된 거예요? 미국은 이제 해상물 동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화주 입장이긴 한데요. 네. 시장에다가 계속 저희가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선주사의 기능이 거의 없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서 좀 유명한 해운사 떠오르는 데 있어요? 거의 유럽 쪽에 많죠, 해운사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미국 해운사라고 하는 데가 한 2군데 정도는 유명한 데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시랜드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 APL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 시랜드가 과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컨테이너 선사 2등인 머스크의 옛날 사명을 찾아보면 머스크 시랜드라고 유지가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머스크가 시랜드를 사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미국 해운사를 하나 큰 걸 사게 되고 이 APL이라고 하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NOL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인수가 되었다가 그 회사가 또 나중에 프랑스에 있는 CMA CGM으로 인수가 되면서 90년대에 그나마 미국에서 조금 명맥을 유지하던 해운사가 다 이제 유럽계 자본으로 결국에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항상 저희가
요구되는 신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해 줄 만한 주체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법으로 계속 감싸면서 미국에서 필요한 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필요하지가 않은 게 배가 돼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 사이즈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도 없고 그래서 조선 산업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필요한 배는 미국에서만 만들도록 네네. 한 법이 그 존스법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아예 미국에서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있겠지만 아예 미국에서 발주해서 미국에서 만들 배는 필요도 없었던 이렇게 흐름이 가버린 거예요. 원양 상선은 필요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되었고요. 존스법과 연안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연안법은 이제 미국의 그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작은 가까운. 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라고 네. 하는 법으로 아직도 묶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선소들이 만드는 배들을 보면 네. 아,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트럭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작은 작업선들 아. 이런 거 정도만 지금 이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정도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군함이 몇 척이나 있을까? 290여 척이라 하더라고요. 300척이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중형 사이즈 뭐 구축함이나 지원선을 안 합쳤을 때는 그렇게 200여 척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것까지 다 합친다라고 하면 300척 이상의 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치고 군함이 300척 안팎이면 왠지 저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척수상으로는 이미 중국한테 뒤진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잠수함도 중국이 더 많고 뭐 전체 척수를 합쳤을 때 척수는 지금 중국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 해군력은 항공모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갈립니다. 특히 항공모함 네. 하나가 그렇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항공모함의 그 전 세계 척수가 22척이거든요. 네. 그중에 절반 11척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뭐 한두 개씩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 이 항공모함 하나의 승조원이 거의 한 6천 명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운영하는 이 해군 쪽에 있는 비행하는 네, 네. 그 공군 네. 그쪽에 또 공군력까지 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웬만한 한 개 군사력까지. 나라의 군사력 네, 정도를 또 맞습니다. 항공모함 하나가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숫자로만은 또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네네. 그럼 그 미국에서 그 항공모함 자체는 이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었을 테고요. 지금 현재 뉴포트 뉴스 쉽빌딩이라고 해서 네. 이제 항공모함 중에서도 핵항모를 만드는 음. 회사가 전문적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는 아직 있는 거고요. 거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자체는 상선을 만드는 뭐 조선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서도 군함도 활발하게 만들 테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이 2012년에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민영화 조선소 같은 경우는 2대 국영기업 아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는 적극 지원을 해서 살려놓고 아닌 회사들은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폐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통폐합 과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중국이 한 전 세계 배의 50% 이상은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배가 한 1,500에서 1,800척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서만요? 전 세계죠.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 이제 절반 가량을 톤수 기준으로 절반 가량을 거의 다 중국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해군력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그때 발표했던 그 계획에서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중국에서 런칭이 된 신규 군함, 전함 이런 거의 대수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군함 대수가 역전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이고 미국은 이제 막상 돌아보면 1990년대에는 새로 런칭되는 배들의 대수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점진적으로 좀 줄어서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배를 만들어냈던 걸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네. 지금의 중국 상황이 당시의 미국 정도로 이제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제 찍어내다시피 예, 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죠.
역시 강점은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이 찍힐까요? 저희가 싸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외부 고객이 요청하는 요청을 들을 기회가 많았을 거잖아요. 이런 매크로 제조업은 사실 많이 해보는 거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선이랑 군함이 아무리 기술력이 다르고 이제 인원도 분리되어서 배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그 만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쪽도 R&D를 진행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수의 그 민간 상선을 건조해 봤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사실 군함에도 저희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중국의 해군력도 올라오고 있고 조선 산업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패권 전쟁 중에서 뭐든지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올라오면 제재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예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의 조선업도 제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철강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단체가 네. 이 중국의 조선업을 좀 제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야기를 한들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잖아요. 저희가 뭔가 저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안 갖다 써야지라고 해야 제지가 되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큰 배들을 사다가 쓰고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다가 이제 뭔가 그 물건을 배달을 해서 주는 유럽의 선주들과 아시아권에 있는 선주들이 과연 미국만을 위해서 그럼 중국 조선소에 발주 안 하고 다른 데 할게요라고 돌아설까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땐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배를 사다 쓰는 데가 유럽에 있거나 아시아에 네.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통신 장비 당연히 그렇고 어떤 뭐 반도체 칩도 그렇고 이제 뭐 백도어 이슈 같은 거. 저 뒷구멍으로 자꾸 중국이 데이터를 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견제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만든 유럽의 배가 미국에 접안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거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요런 선박과 관련된 산업에서 처음으로 제지가 들어올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중국이 전 세계 항만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크레인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 뭔가 센서가 심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네. 전 세계 무역량이 다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돌면서 보안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전 세계적으로 다 깔려 있어서.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또 빼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새로 만약에 뭐 항만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국 거를 좀 안 사려는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중국의 인프라가 전 세계 항만에 깔려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톤수 기준으로도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우리한테 또 반사수혜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네. 근데 약간 그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기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왜 뭔가 미중이 이렇게 서로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산업 이슈가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될 때 네. 조선업만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서로 미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인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만드는 배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뭐 가스 운반선들 많이 있고 컨테이너선도 있고 물론 이제 많이 중국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곡물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담는 이제 벌크선도 있겠고 이번에 특히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앞에서도 방산, 군함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지, 보수, 수리하는 것. 현재도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이 방산 관련 조선 방산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 5군데 정도 있는데요. 상장사 기준으로 대형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있고 그냥 중형 사이즈의 군 경정함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는 SK 오션플랜트와 HJ중공업. 과거에는 이 회사의 사명이 한진중공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구축함이나 방산, 잠수함 이런 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STX 엔진이 있는 네. 상태인데요. 미국에서 수리 개조를 할 수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는 이 5군데 업체가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자격 조건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MSRA라고 해서 마스터십 리페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 업체 2군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올해 취득을 한 상태이고요. 그 취득을 한 이후에 실질적인 정비 수주 자체를 지금까지 받은 업체는 하나오션 정도가 있고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은 수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형 업체 중에서는 미국의 군함을 유지 보수 수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에 있는 거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막 지금 발걸음을 두 뗀. 건에 대한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게 지금 거제도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거제도에 예, 그 있는 하나오션 야드에 네. 입거 수리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는? 그 부품 공급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그 군함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꼭 그 수리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반드시 사와야 되는 그 조달처가 있고 거기부터 사와서 저희가 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품 공급을 우리나라 부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네. 또 조달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단순히 유지 보수까지만인지 진짜 우리 손으로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떻습니까? 현실성은? 저희는 궁극적으로 미국은 좀 어쨌든 지금 양쪽으로 처지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대체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조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핵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이 군함을 만드는 제조 역량이나 수리 개조를 하는 역량이 자꾸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함만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 사실 그 사업장이 계속 성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함만 미국 안에서 만들고 있으면 그 사업장들이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군에 필요한 그 해군력 보강을 위한 그 무기들을 만드는 사업을 보면 막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고 막 이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그 조선 방산도 진행하면서 다른 쪽에서 민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한 다른 덩어리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익성이나 막 이런 변동성에 좀 취약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 군함만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통폐합돼서 줄어가지고 이제 세 군데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서 저희가 가서 재무제표를 뜯어봤는데 매출이 작년이랑 거의 똑같고 이익률은 그렇게 내수 사업으로 방산 사업을 하면 그냥 중간 한 자릿수 정도 나옵니다. 한 4에서 6%.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보다 대단히 고용되어 있는 인원도 거의 현대중공업급으로 많은 그런 회사인데 계속 똑같은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점점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줄고 줄은 그 업체들의 과거 이제 굉장히 몇십 년 전의 모습을 보면 고용 인원이 그 자체적으로 줄어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되어 있다거나 막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외부 입찰까지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개정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법 개정까지요. 네, 법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는 특히 이제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는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 조선소를 위대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펼치는 것과 우방 국가인 한국 쪽에 기회를 주는 것을 이 후자를 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장치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드 미국에 있는 야드들의 그 노후화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의회에서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수리를 군함을 보내면 제 시간에 나오는 비율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설비도 노후화됐는데 근무하는 인력들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그걸 만들고 수리하고 했었어야지 이제 유지가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점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아마 다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저 가성비가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 조선 산업에 한국 조선 기술에 또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아까 거제도에도 미국 군함 들어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리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도 아니 바다군요. 바는 바다. 도크해서 가능한 건데 새롭게 배를 만든다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제도에서 가능할까 아니면 미국에서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예외 조항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입거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되기 이전에 네. 일본에서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 군함에 대한 수리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예외 조항 같은 거를 넣어서 네. 그쪽에서 수리 개조를 하는 부분은 된다라고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조금씩 이전까지는 예외 조항을 어렵습니다. 줘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조금 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현재까지는 신조 새로운 군함을 만들려면 미국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만들고 있는 그 전문 업체들이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한 대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필리 조선소를 네. 하나오션이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사건인 건데 미국 진출을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로컬 컨텐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꼭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진행하는 네. 그러한 부분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수주에 성공을 해서 그 사업장의 그 활발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한화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조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 자본 아닙니까? 외국 기업이 최대 주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군함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뭐 다른 해외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뭐 호주의 군함 관련 업체 뭐 이런 네. 데들은 미국에 실제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주 기업이 소유한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조금 더 보충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안 해본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안 해본 것이 돌아온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방산 관련된 거를 수주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이제 조건으로 많이 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술도 조금씩 더 할수 있고. 늘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반 상선이나 뭐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 같은 거 만드는 과정이랑 또 군함은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도 더 혹시 복잡하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설비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초대형 유조선 이런 거는 축구장 3배 크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저희가 잠수함 같은 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자체에 그런 거대함은 필요가 없지만 일부 국내 사업장 같은 경우도 잠수함이나 군함을 만드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셔야 됩니다. 딴 배를 못 만들어요? 갑자기 다른 뭐 상선 쪽에 너무 인력이 부족해라고 한다고 이분들이 이쪽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아니 잠수함 용접하다가 옆에 컨테이너선 용접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오. 그래서 이분들은 심지어 그 내부적으로 파업도 금지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뭔가 미국에서도 그러한 수주를 받아서 이 작업을 계속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만한 수준의 사이즈인가에 대한 생각도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 이 투자한 거 대비해서 유지가 가능하고 더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함은 이제 저희가 일반 상선은 실제로 이거를 발주할까 말까를 선주들이 고민하는 기간 한 6개월 이내. 그리고 실제로 발주를 해서 배 자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한 12개월 내외. 하지만 그 도크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3년 뒤에 배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정도도 굉장히 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함은 막 8년, 10년 막 이렇습니다. 예. 한 대, 한 척 그러니까 건조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기까지 보통 그리고 아주 많이 발주하지 않죠. 막 한두 개씩. 예. 그리고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면 그럼 이거에 대한 2차 사업을 진행해 볼까 또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항공모함 같은 거는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되기까지 처음에 발주해서 끝날 때까지 막 10년도 걸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인데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갑작스럽게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가면서 해봐야 되는 거죠. 약간 우리 뭐 국력이라든지 애국심 차원에서는 와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도 새로 만들 수 있대라고 이제 감격하는 것과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특수성, 수익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볼 게 많네요. 계산기 두드려 볼 것도 많고 무조건 미군의 군함을 신조하는 게 다 좋다라는 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기술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뭐 대우조선해양도 국내에서 이제 잠수함 같은 것도 국내 기술로 다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군함을 만드는 기술력 수준은 일단 평가하자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해군력 자체가 글로벌 랭킹 5위 의 랭킹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무기를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해군력의 레벨만 봐도 국내 군함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해외에서 저희 진행하는 이렇게 뭐 합동 작전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내 군함이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땐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도 그 해외에서 퇴역한 군함 갖다가 사용하면서 요거를 조금씩 국산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레벨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 방산 관련 조선 부문의 강점은 일단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배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사업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기 위한 든든한 뒷배가 되는 민간 관련 조선업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양적인 부분이 굉장히 확보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인력이 끊임없이 그 영역에서 일을 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문 사업장의 사이즈가 꽤 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 왔다라고 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꾸준히 또 일감이 있어야만 또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그 배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무기 체계나 감시 체계도 또 국산화가 또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또 그게 경쟁력 같이 높이는 거겠네요. 전체 조선 산업에서 방산으로 따질 수 있는 비중, 군함이 차지하는 건 한 얼마나 될까요? 이 대형 조선업체 두 군데가 전체 매출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만 방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높지는 않네요. 10조 매출 정도 하면 1조 정도가 이제 특수선 매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방위산업청이 이 두 개 업체의 방산 부분 잘 돌아가라고 막 그때 맞춰서 발주해주지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느 시기에는 특수선 사업부 매출이 또 많이 몇천억 수준으로 줄어 있는 기간도 있고 또 뭔가 큰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내수로만 진행하는 방산에서는 저희가 큰 수익이 난 적이 없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를 책정할 때 조금 더 얹어주는 부분도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쪽 뭐 지상방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K방산이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수출로 연결이 되면 그렇죠. 어쨌든 뭐 어떠한 제품이 되었건 저희가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쏟아부은 그 R&D 비용을 한 번에 그 양산으로 해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다가 팔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국산화 과정에서 계속 들였던 그 R&D 비용을 해외에 이제 더 비싼 값에 팔게 되면서 그 부분이 수익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게 일단 좀 관건인 거죠. 그래서 내수 혹은 방사청 물량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수출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네. 이게 굉장히 선순환. 그렇게 선순환으로 되어야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좀 넓힐 수가 있죠.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새로운 활로로 방산 쪽 군함을 이제 신조하는 것까지 조선업체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탑2 조선사들 당연히 이제 군함 쪽 방산 쪽 비중을 더 늘리려는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늘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쪽이 HD현대 그룹인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이 되고 나서 뭔가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향후에 성장성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방산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으로 양쪽 회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다음에 방산 쪽을 좀 더 키우겠다. 원체 또 대우조선해양이 그쪽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HD현대중공업그룹도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인수 더 추진하겠다 뭐 이랬다가다. 근데 뭐 MRO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처음부터 반드시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현지의 지금 사업장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 그거를 꼭 인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미님이 엄경화 연구원님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하십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계에서는 이제 조선의 공모로 통하고 있는 조선업의 공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산 쪽에서 우리 조선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미국 쪽에 이제 정책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오래 걸리는데 이 주가라는 거는 또 막 그냥 확확 튀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직후에 막 조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물론 이제 급등한 만큼 또 빠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그러면 미국 쪽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거를 아직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목표 주가를 반영한다라거나 추정 실적에 반영한다라거나 이거는 그럼 아직까지는 들어있지는 않는 겁니까? 뭔가 수주가 되어야 저희가 추정 실적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꼭 미국에서의 수주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내수 조선방산에서 수출 조선방산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건드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 반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꼭 미국에서 이제 방산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조선업체의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 가치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LNG 캐리어도 생각을 해보면 네. 카타르가 시장에다가 나 100척 발주할 거야라고 예고를 하니까 네. 다른 LNG를 발주할 선주들이 그러면 카타르가 저 막 26년 인도분 다 잡아먹고 나면 내 배는 누가 만들어 이러면서 막 발주를 하는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더 이렇게 붐업이 되잖아요. 우리 거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요즘에 미국도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 한국이랑 일본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요즘에 해군력 보강을 위해서 그러한 입찰건들이 지금 시장에서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행이 된 호주의 그 구축함 입찰이 있었는데 물론 예. 우리나라 두 군데 업체가 숏리스트에 결국 들지는 못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 많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수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시장에다가 일단 큰 울림을 하나 줬다라는 것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그 해군력 보강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부분 저희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 같네요. 호주에도 우리가 그 전차 산업 시작한 것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대내만에 하다가 이제 막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 군함 측면에서는 미국이 한국한테 맡겨? 미국의 군함을 한국이 만들어? 이러면 또 이제 유럽이 됐든 다른 나라들도 네. 우리나라로 또 먼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남미, 뭐 유럽 이런 데서도 되게 큰 입찰건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년에는 뉴스를 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조선소도 한번 입찰해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요. 이미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출장 가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그 해당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내년에는 뭔가 실현되는 부분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뭐 남미가 됐든 유럽이 됐든 다른 나라의 군함은 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요. 네네. 이건 또 나라마다 법이 다를 테니까요. 네.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저희가 납품했던 사례도 있고요. 네. 엄경화 연구위원을 저희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만 조선 산업이 수주도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게 또 뭐 한 2년 전쯤 물량부터 지금 막 실적에 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게 좀 들어오고 있나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가 그리고 올해 한 상반기 초반까지가 그 성과가 막 오르기 직전에 받았던 그 수많은 저가 수주라고 얘기되는 물량들을 그 뽑아내는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 정도부터 조선 업체들이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별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막 5% 정도로 뛰어오른다거나 작년에는 막 연간으로 적자하거나 소폭 흑자라서 막 0.1% 0.2%여가지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적이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뭐 22년, 23년 정도의 수주한 일부 물량들이 이제 막 건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숫자가 좀 좋아질까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고요. 수주 잔고도 굉장히 길게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재헌님도 조선주 투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게 조선주 투자가 어려운 게 항상 네. 수주도 꾸준히 쌓여 있어야 되겠고 그게 또 실적으로 찍히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또 들고 네. 또 그게 실적으로 찍히는 시간에 또 수주도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투자 심리도 유지가 되고 네. 이래서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만약에 이제 사이클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으면 한 60% 이상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가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시기도 있고 조선 업체들은 그게 실적으로 실현이 될 때도 사실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단기간에 끝났던 게 2007년에 불같은 수주가 나와서 2007년. 네. 주가가 이제 막 불기둥을 그렇죠. 상승하면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실적으로 실현이 됐던 시기가 2010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조선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정적으로 수주를 계속 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쌓고 있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걸 다 받아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이 계약을 진행을 했던 상대방들이 너무 갑자기 재무적으로 안 좋아져서 창고에서 물밀듯이 빠져나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그때는 막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상황인데 요번 사이클은 일단은 공급자들이 흥분을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조선소들이 한국에 조선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배 일부를 만들던 모든 블록 업체들이 다 조선소로 전환을 하면서 한국의 조선소가 이제 수십 군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한테까지 발주가 가는 시기는 정말 호황일 때지 정말 불황기가 되면 이제 수주가 싹 말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서 2009년 이제 리만 사태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지게 되었고 요즘 저희가 지금까지 조선을 영위를 하고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한테 좀 토크 더 늘리실 거예요? 사람 더 뽑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공급이 딱 제한적으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수요의 행태는 2007년에는 굉장히 높고 굉장히 금방 낮아졌지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이 공급선보다 조금 많은 양을 4년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쌓여 있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이클의 지속성은 저희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좀 더 길어졌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온 것 같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아마 60%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길어지고 있어서. 근데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아직도 60% 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저희 아직까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여쭤봤을 텐데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중국의 공급이 늘어나면 또 우리는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건 항상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국영업체는 계속 통폐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간 조선 업체들 중에서 두 군데가 증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 좀 내네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양찌장이라고 하는 업체와 그 뉴타임즈라고 하는 업체가 도크를 하나씩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10월 초 대비해서 지금 신조선 가격이라고 하는 선가가 아주 소폭 빠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크를 지으니까 거기를 빨리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보통 저희가 세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가에 대해서 사실 27년에 뭔가 배가 인도 가능한 자리가 지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두 업체로 인해서 갑자기 그게 확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세일 판매를 하면서 지금 선가가 소폭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전체 중국 조선업의 뭐
생산 캐파를 막 몇십 프로씩 높이느냐 이런 정도는 되진 않습니다. 일시적일 네. 수도 있겠고 그것도 계속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